지금 박원 부동산이 어저께인가요? 네. 뭐 어저께. 야, 맞아요. 어마어마한 걸 또 발표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건 뭐 아니 15 네. 이상 집을 살 때 네. 대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제 그제구나. 12, 16 그죠? 대책이니까. 네. 아니 그러면 아니 집 살 때 돈 현금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짜 부자 말고는 누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사지 말라는 거죠. 사지 말라는 거지. 제일 답답한 사람들.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32평 아파트에 사는데 네. 물론 여기도 사실은 넓다면 넓은 아파트입니다. 30평 뭐 네, 넓다면 넓은 아파트인데 이게 확장이 잘 안 돼 있어서 한 방은 좀 작아요. 근데 애들 셋을 다 이렇게 같이 있자니 조금 좁아서 집을 좀 옮기고 싶어요. 네. 그래도 조금 더 크게 가서 방을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아이들 한 명씩 주고. 네. 자, 이런 집이 이제 기존 걸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려면 기존 아파트들이 다 올랐으니까 네. 어떡합니까? 대출을 당겨갖고서는 비싼 아파트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집을 던지고 팔아서 새로 아파트 들어가고 계약을 해놨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만.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딱 발표를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아니 기존 계약한 사람들도 안 돼요? 계약을 했는 건 계약을 한 계약금 주고 우리가 대출 어떡합니까? 계약 쓰고 3개월 뒤 입주할 때 그때 대출 받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약할 때는 계약금 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계약을 해서 대출 받은 사람까지 상관없는데 네. 계약을 해놓고 잔금 치르려고 대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보통은 계약을 하고 내가 대출 조건이 되는구나 생각한 다음에 네. 잔금 치를 때 대출 받아갖고 집어넣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리 받으면 이자가 왜 나가니까 몇 달이 먼저 그때는 나가니까. 대충 있는 거 상황에서 가능하죠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네. 계약서 쓰고 네. 그리고 3개월 뒤 입주할 때 그때 딱 잔금 치르면서 대출 땡겨서 넣는 건데 네. 계약했는데 갑자기 정부 발표 보고서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을 안 한다니? 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서 울면서 지금 그럼 사채 얻어야 되네. 계약금을 날리거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기거나 사채를 얻거나 사채를 얻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일가 거죠. 친척 뭐 사돈의 팔촌까지 돈 꾸러 다니고 뭐 난리 치거나. 근데 이게 진짜 되게 마음이 좀 저는 짠하고 아픈 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한 2년이 좀 넘는 기간이 이르기까지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돈도 좀 벌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가장들은 내 집 마련이 꿈인 가장들이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저도 집이 한 채를 겨우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 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현관문만 제 거라고. 나머지 다 은행 거고. 그래서 계속 빚 갚느라고 정신없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랑 같이 있던 아파트가 어느 날 저 아파트는 4억, 5억씩 올라가더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하고 싶은 근로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4억, 5억 모으려면요. 평생을 일해도 못 네. 모아요. 저축에서는. 우리가 저금해서 못 모아요. 4억을 어떻게 평생 모아요? 어떻게 모읍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나머지 돈으로 저금을 네. 해야 되는데 못 모아. 과거에는 고위공직자들 재산 신고하게 되면 10억이 넘어가면 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막 몇 억 몇 억이 갖고 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인사들 보니까 불로소득으로 부동산값 늘어난 것만 10억이 넘더라고요. 늘어난 것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늘어난 것만 10억이 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저희 젊은 층들 만나면 30대 40대의 핵심 관심사는 부동산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흑석 선생이 진짜 유명합니다. 흑석 선생. 김의겸. 네, 흑석 김의겸 선생. 흑석 김의겸. 그래서 흑석 선생의 재테크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촥촥촥촥 재테크해서 8억 8천 이득 내는 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흑석 선생의 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따끔하게 질타한 적이 있나? 혹시 기억나세요? 없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 가지고 질타한 적 없어요. 따끔하게 질타한 기억이 없어요. 그 흑석 선생이 나는 재테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 털었으니까 나는 이제 군산에 출마하려다. 이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모두가 강남 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장하성 실장이나 그리고 보니까 청와대에 있거나 민주당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강남 사초 뭐 이런 데 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게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네들은 몇 채 가지고 문재인 있잖아. 정부 취임하고 나섰던 그 첫 번째 파리 부동산 대책 2017년. 그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노영민 실장이 야 빨리 다 팔아. 자기도 두 채더만요. 그러니까. 자기도 두 채야. 근데 청주에 살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내 지역구에 있지만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려고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어야 돼. 아, 그 서울에 집 한 채가 왜 꼭 강남이어야 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그 금싸라기 땅 그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4년 지방원 했습니다. 네. 지나다니다 보면 국회의원들 정말 많아요. 다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집은 다 여기 있어. 예. 저도 그때 집 한 채 서초에 살 거 참 그 못 사갖고서는. 그러니까 그거 샀으면 지금 엄청 아니 그때 우리 부동산 동네 선배가 지금이 바닥이야. 김희연 사. 그때 5억 8천 사라고 했던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 지금 뭐 최소 15억 이상 간다는 것 같은데. 15억이 뭐야. 네. 진짜.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거 완전히 해받는 거지. 뭐 하자는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이렇게 한번 조금 올라간 것은 3배씩 올라가잖아요. 예. 누군가는 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또 망하는 거잖아요. 예. 아,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떡하려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얼마 전에는 분양가 상한지 기억나시죠? 예. 아,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다주택자들 자기들도 안 파니까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으니까 집값은 올라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손을 대야 되는데 그거는 손 하나도 안 돼. 자기들도 안 팔아. 그러면서 엉뚱한 데 탓을 합니다. 자, 이 책임은 강남의 재건축 시장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야. 재건축을 타겟을 삼아서 분양가 상한제를 늦춰. 분양가 상한제 넣으면 당연히 당분간 재건축이 어려운 거니까 가장 최근에 지은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올라간 데가 어딥니까? 강동구에 가면은 강동구 고덕동 중심으로 재건축 딱 끝나서 이제 막 올해 입주하게 되는 엄청난 재건축 단지들이 있거든요. 새 아파트 따끈따끈. 그 뒤로 재건축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 여기 막 8억 9억 하던 게 그냥 쩍쩍쩍쩍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와서? 근데 그것도 못 잡으니까 이제 와서는 자 그럼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9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비율 제한. 그럼 현금 있는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 없으면 아파트 가지고 가지 말란 얘기인가? 그 30대가 열받아가지고 사다리 걷어찼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솔직하게 국민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시장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고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고 전문가들을 함께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지혜를 찾고 저희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한 노무현 정부 때 해서 30번인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네. 지금 18번째 나온 건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동산은 저희가 손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충분히 안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나머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하니까 한 채만 갖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데 갖고 있어야지. 강남으로 모이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풍선 효과로 막 번지는 건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피해는 모든 것들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돈 버는 게 왜 꼭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건지. 지우들이 아니 그리고 이 양반 박원순이 있잖아요. 박원순 여기도 아니 머리 아파요. 매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서 과속 질주하는데 오늘은요 종부세 3배 강화해야 된다. 네. 야 지금도 종부세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지금 집 여러 개 가지고 그걸 투자한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말할 게 이거 없지만 종부세 올라가서 근데 집 한 채 딱 가지고 있어. 네. 그 사는 거야 거기 10년 20년 살았어. 제가 너무 잘한다.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것들을 종부세 엄청 올랐어요. 그 종부세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낮에 PD하고도 얘기했는데 웬 건강보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엄청 올랐어요 지금. 건보료 내고 연금 내고 이것저것 해갖고선 뜯어가는 거 생각하면 그게 또 엄청 올랐다니까 그게. 그런데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로의욕 상실이야. 근데 네. 종부세 3배 강화해야 된다고 이건 뭐 어제는요 뭐라 그러냐 부동산 투기 떼돈 버는 사람 불로소득 환수해야 된다. 예. 뭐 그리고 지난 15일에도 부동산 불평등의 뿌리 되고 이게 계급돼 있다. 아, 박원순 시장이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고 이게 뭐 하는 왜냐면 이 사람. 본인이 강남 살아봤거든요. 그저 방배동에 60평 넘는 아파트에. 예. 근데 본인은 이게 예. 2011년도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아니 재산은 마이너스인데 방배동에 60평대 집에 살아? 그때 빚이 7억인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빚이 7억이고 그때 빚이 한 3억 얼마가 그랬더라고요. 그래. 재산이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런 집에 살았어. 이거 봐. 60평대 집인데 이거 뭐야? 그때 왜 60평대 집에 마이너스 재산인데 월세 주고 삽니까? 물어보니까 책을 놓을 때가 필요해서. 책이 엄청나서 그 책을 넣을 때가 필요하다니. 에라 이씨. 저희 부모님이요 경기도 남양주에 58평 아파트 사는데요. 남양주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평당 1,000만 원을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가면은 마이너스 재산 가지고 조금 빚내 갖고도 그런데 가서 책 많이 놓고 살 수 있어요. 얼마 안 해요. 아니 그리고 네. 책을 뭐 폼 잡고 월세로 그렇게 큰 그것도 왜 강남이냐고. 아니 서울시장이 뭐 좋다 이거야. 예. 서울도 강북에 많잖아요. 싼데. 그럼요. 그런데 빚이 있는 사람이 음. 엄청난 돈을 월세로 내면서 강남에. 네. 그것도 왜 60평이야. 61평.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종부세 박원순 시장이 3배 더 내야 된다. 예. 3배 가진 사람들은 집 있는 사람한테 내라는 건데 본인은 60평 넘는 아파트에 재산이 마이너스여도 계속 월세 살았으니까 본인은 지금 종부세 안 내니까. 그리고 안 내봤어요. 나는 뭐 에라이. 서울시장 끝나고 나서도 재산이 지금 마이너스 7억인가 그래요? 예. 마이너스 7억이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퇴임하고 나서 어디 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예. 또 강남 가고선 60평대 아파트에 책 놓을 데 없다고 월세 주고 사는지.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꾸 유체이탈 화법하시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야당의 서울시장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입니다. 예. 국민이 들어가서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하게 얘기해서 같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는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내게 이런 권한이 있었더라면 정말 박원순 시장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해요. 본인도 강남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건 나와 내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제대로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약속지키라고 플랜카드 붙여있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여기에 대한 이 도시 개발 정책들을 잘 펼쳤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는 용산 개발 문제 한번 뻥 터뜨렸다가 그 정부에서 야 그것 때문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하니까 다시 깨갱하고 뒤로 물러서고 또 여의도도 뭐 여의도 개발. 맨하탄처럼 만든다고 그랬잖아. 또 책임 있는 위정자라면 분명한 플랜을 가지고 시장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낸 다음에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뜬금없이 툭툭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얘기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비판하기 바쁘면서 제게 그런 권한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 3선 했던 사람 처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 10년이면 강남산도 변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10년 동안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 서울 시민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으면 그 무한 책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감하고 체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갖고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면서 대권 행보 비슷하게 하니까 제가 박원순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이걸 핑계 대는 게 그때 네. 빚이 있는데 꼭 저 61평에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하에서부터 7층까지 도서관 책을 모두 읽을 기세로 파고들었고 정독하지 못한 책들을 복사해 왔는데 복사 열과 냄새 때문에 복사를 돕던 부인이 쓰러진 적도 있다. 이거 야, 이렇게 구라를 치냐? 정독하지 못한 채 복사해 오면 이거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러네. 네. 맞잖아요. 있는 책을 복사해갖고 면 어떡합니까? 저작권법 위반이지. 그러네. 네. 이거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행하네 이거.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 박원순 시장 들어서 공유경제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책을 다
내 집에 그냥 꽁꽁 싸면서 소장할 필요 있습니까? 전부 다 기부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서울시의 좋은 도서관에서 필요한 거 빌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 불법식이라서 이거는 기준도 안 되는구나. 아니 아까 그 사진 네. 보여주세요. 이거요. 네. 자 강남의 고급 맨션에 책을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멋있게 인테리어 할 필요가 있어요? 책이 만약에 버리기 아깝다고 주기 아까우면 네. 싸놔도 돼요. 저는 저희 집에 책 놓을 공간이 없어갖고 싸요 이렇게. 창고에다가 네. 요거 막 그 철제 렉 같은 거 설치해서 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아니 이렇게 싸놓으면 되지. 그렇지. 아니 네. 이렇게 멋있게 무슨 아유 인테리어 이렇게 이거 보여주기식 인테리어예요. 이거 읽나 몰라 이 사람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네. 이걸 월세로 61평에 살아야 돼? 61평. 네. 말이 안 되는 책 때문에 61평에 왜냐면 이걸 진열 멋있게 데코레이션을 네. 해놔야 되니까 아니 이걸 쌓아놓으면 네. 61평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한쪽 구성에 창고에 베란다 같은 데 쭉 쌓아놓으면은 거기 얼마나 쌓아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배동에 또 보니까 얼마 전까지 또 웬 방배동이야 또. 그 조국 전 장관 살고 있는 네. 조국도 거기서 아니, 이 사람들이 강남을 좋아하면서 강남 네. 때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 강남 좌파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게 사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생활상은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는 부유층의 삶이면서 네. 그렇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거 이런 얼마나 상황들이. 이거 얼마나 부유층이야 이거 네. 월세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는 상황은 이게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너희들 모두 용이 될 필요 없다. 개천에서 가지, 붕어, 개구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개천 만들자. 네. 그 자기들은 다 용이 되기 위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은 평생 개천에서 가지, 붕어, 개구리로 살아. 이런 얘기 아니냐라고 청년들이 화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 있는 얘기들 보니까 청와대 말 붙들으면 일단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선.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해갖고서는 부동산 2017년도 그때 딱 맞춰갖고 팔았으면 지금 몇 억 손해 본 겁니까? 그러네.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들 쭉 전수조사해서 한번 다 같이 집회에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천불나요. 나는 2017년 열불나.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100번 공감해서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손해봤을까요? 그리고 났는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 아무도 안 팔아. 지들은 때 돈 벌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비서실장 한다는 말이 권고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고 결국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모든 책임이 거기에서 기인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문재인은 또 부동산은 안정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MBC 국민과의 대화에 근데 나와서 왜 그랬을까? 그때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시민 제 기억에 30대 여성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아니, 굉장히 생활에 관련된 문제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보유세 문제와 이 거래세 문제에 대한 이 비용 구조를 얘기하니까 근데 대통령의 인식에 누군가는 계속 옆에서 주입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 첫 번째였고 네. 잘 되고 있다. 아니 부동산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안정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못 시키면 수많은 카드가 있다. 지금 보니까 수많은 카드가 15억 이상 대출 금지 등에 대한 카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있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국토부가 사실 주무부처잖아요. 네. 근데 김현미 장관이 이 문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 네.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네, 사람이죠. 솔직히 전문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갖다 그러고 놓자고. 있는데 나와서 뭐 결국은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니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 2기 신도시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마당에 3기 신도시 넣겠다고 하니까 일산에 있는 주민들 화나 갖고서는 목 놓아서 외치는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으면 MBC에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소초 네. 강남 3구는 웬만하면 15억 넘어가잖아요. 30평 이상 되면 15억 넘어가죠. 네.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제 현금 15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강남 서초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이제 더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거래가 안 돼요. 거래도 안 되고. 완전 거래 절벽. 그러니까 이 네. 동네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아예. 부자들 외에는. 철벽으로 쌓아놓고 그건 뭐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 사고 싶으면 소수의 사람들은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가게 되는 순간 부동산 정책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고요. 제일 간단한 건 사실은 공급 부족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누군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급이 말이야? 최고의 공급이 뭔 줄 알아? 김 교수? 3기 신도시 얘기했잖아요. 막 짓는 거. 최고의 공급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내놓는 거야.
그러네. 예. 근데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하면은 저도 부동산 관심 있어 어플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물건이 없어요. 잠기고 안 내놓는 거죠. 왜? 뭐 여기서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꽉 또 잠가면서 오르겠네?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 몇 희망감. 달은 좀 어렵지만 몇 달 후에는 올라가겠네. 그리고 이걸 팔고 나서 어디 갈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팔고 갈 데도 없잖아요. 뭐 팔고- 재건축 다 막아놨으니까. 팔으면 또 뭐 양도세 뭐에 또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아 그리고 부동산 하나 사갖고 들어가려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등록세가 얼마인 줄 압니까?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동네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가거나 할 때 수천만 원씩 취등록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하게 되는 비용을 다 낮춰주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동산도 먹고 살고 인테리어 업자도 먹고 살고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계속 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야, 투기를 잡겠다면 진짜 투기꾼을 잡아야지. 여러 채 가지고 이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걸 그럼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 국민을 다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아이고 세금 폭탄 투하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대출도 못하게 하고 이런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독재 하지 국가가. 말아야 되는 건 보세요. 내 재산이 10억이에요. 네. 딱 10억 있습니다. 재산이 10억인데 10억도 얹어.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상가사. 이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 투자지. 아니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있는데 내 재산보다 훨씬 더 큰 10억이 넘는 돈을 땡겨요. 그러면 그리고 투기지. 나서 재개발 지역에 막 여기 뜬다고 하는 그건 지역에 투기지, 상가를 그거. 밀어넣는다. 그거 투기지. 이게 투기죠. 그럼 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습니다. 10억짜리가 있는데 조금 더 나은 동네로 옮겨가기 위해서 3억이 모자라요. 그럼 그 대출 3억 받으면. 대출을 받아갖고 옮겨갑니다. 그거는 살러 가는 거지. 그거 이건 생활이잖아요. 생활이지 그거는. 그 생활을 막아놓고 투자도 아니야 그거는. 생활을 막아놓고 지금 생활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은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가는 거야. 예, 이거 생활을 막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는 인사가 앞서 말했던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아하 우리 대변인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정부 상황이라면 내 식구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국민들은 돈 벌면 안 되고 예. 내 똘마니들 그다음 내 이너서클 친노들 친문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제가 웬만한 방송하면서 저는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려고도 노력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나오면 흥분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열불이 나서. 예.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김병민 교수 또 방송하러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